김호준입니다. 지난 12일 MBC PD수첩이 MBC 몰락 7년의 기록을 방영했습니다. 공영방송사 하나가 어떻게 통째로 정권에 장악되어 갔는지 짚어가는 방송을 보며 그 과정을 조력하고 지방 MBC 사장으로 영전한 보도국의 전 간부들의 특히 눈이 갔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카메라를 피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항변하는 그런 이념적 확신범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학살의 총책임자였던 힘너의 부하장교로 악명이 높았던 나치 아이히만 체포 당시 사람들은 놀랐죠. 실제 그가 너무 평범하고 심지어 가정적인 사람이어서. 재판 과정에서 아이히만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월급 받으면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거라고 진술했습니다. 자신은 지시에 따랐고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을 뿐이다 라는 거죠. 국정원의 주도하에 군사작전처럼 진행됐던 MBC 장악 과정에 기여했던 그들도 무슨 특별한 악당이 아니라 평범한 직장인, 생활인이었던 겁니다. 어느 날 주어진 영달의 기회를 마다하지 않았고 그 기회가 부여한 임무를 따랐을 뿐이었던 거죠. 사실 대부분의 친일파도 그랬을 겁니다. 친일파 이래로 이런 부역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우리 사회는 마땅한 증거를 마련해두지 못했습니다. 너도 그때 그 자리 가봐라. 어쩔 수 없다. 미래를 봐야 한다. 죄가 문제지 사람이 문제냐. 그렇게 넘어갔죠. PD수첩을 보며 공영방송을 통째로 와해시킨 게 저렇게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만은 물렁해지면 안 되겠다. 단호해야 한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이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요즘 아주 자주 등장해요. 네, 어제 우병우 전 수석도 그렇게 진술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재만 안봉근 또 마찬가지죠. 네, 어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거기 나와서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떠밀었습니다. 판결문에도 등장해요. 이영삼 행정관 때도 그렇죠.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피의자들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 사법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시를 따랐을 뿐이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선거에 개입한 국정원의 국방부 또는 뭐 특정 재벌에게 특혜를 주거나 정권의 비판적인 세력을 조직적으로 탄압한 청와대 다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이게 아이히만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죠. 유명한 사례죠. 알고 봤더니 주변에 좋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네, 악의 평범성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이히만 재판을 취재한 철학자가 그런 보고서를 냈어요. 악의 평범성이라고. 이 PD수 보면서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방송 장악에 이제 협조를 했고 그리고 출세를 했는데 거기 보면 PD수첩을 하던 그 출신도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는. 그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전 정권 때 핍박을 받아서 그런 게 복수를 한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 내가 당했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기회가 왔고 그리고 그 자리가 준 임무를 열심히 한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지시를 따른 결과가 이거거든요. 아이히만 사임됐어요. 네, 한나 아렌트 굉장히 통찰이 돋보이는 지점인데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역사죠. 이 변명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받아주는데 그만 받아줄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을. 지난주 PD수첩 한번 볼만합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지역 MBC는 파업 중이라고 하고요. 또 KBS도 여전히 파업 중인 상황도 있습니다. 자, 하도 최근에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짚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어제 SBS가 저녁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국군 기무사령부가 수사를 방해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현재 군 기무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부대를 운영했다라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군 기무사가 자신들을 조사하는 국방부 조사 TF를 감청했다라고 합니다. 관련된 문건이 나온 건데요. 기무사 요원이 감청을 해서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알고 상부에 보고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려운 단어를 사용됐는데 한마디로 범인들이 형사를 도청한 겁니다. 예. 그렇죠. 범인들이 형사를 도청한 것이고, 예. 이게 이제 국정원 댓글부대, 그리고 사이버사령부 댓글부대만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 사이버사령부 댓글부대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는 기무사의 스파르트라고 하는 댓글부대가 있었다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기무사 압수수색 하려고 했더니, 기무사에는 당연히 이런 감청 장비들이 있겠죠. 그거를 자기들을 조사하는 TF를 상대로, 예, 활용해서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확보했다고 하는 문건이 나온 겁니다. SBS에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특종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 사령부 수사가 요즘 잘 안 되거든요. 예, 다 이유가 그렇죠. 있지 않겠냐, 있었다, 뭐 이런. 그리고 이 자체 보고 때는 기무사, 기무사 문제 없다. 예, 장관까지 속였다라는 건데요. 보고서에는 기무사가 이명박 정부 초기 사이버 대응을 한 건 맞지만 청와대의 북의 남남 갈등 조장 정황들이 있어서 이것을 보고하는 수준이었다라고 둘러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청와대하고 장관 정도만 바뀐 게 맞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지만. 그리고 대선 기간에는 댓글 활동이 없었다고 보고했거든요. 사이버사가. 예. 이게 대선 기간에 댓글 활동하라고 만들어진 곳이에요. 대선 기간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는데 정반대로 보고하는 거죠. 예. 이런 문건들도 삭제했었는데요. 다 포렌식으로 복구가 돼서 겨우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거 어설프게 삭제했을까요? 예. 급했나 봅니다. 자, SBS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독이고 특종이라고 봅니다. 예, 물론 어제 군 기무사 관련된 입장들이 나왔는데요. 이석구 국군 기무사령관은 관련해서 의혹을 전면으로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투명하게 협조하고 자료 제공하고 있다면서 왜 이런 보도가 나는지 황당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본인도 속았거나 부하들에게 아니면 알면서도 이러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어쨌든 기무사령관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이 보도는 후속 보도가 기다려집니다. 네. 자, 군이 이렇게 정치에 개입했는데 저는 사실 국정원, 기무사, 사이버사령부 이런 기관의 이 명백한 선거 개입은 구테타에 준하게 처벌해야 한다. 지시를 받았을 뿐이다. 이런 거 절대 봐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군이 정치에 개입한 사례니까요. 그렇게 한번 기준을 딱 마련해서 이 지시를 받았을 뿐이다 하는 게 안 통하는구나 하고 머리에 박혀야 이게 끊어지죠. 이렇게 들어갔다가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해서 집행유예로 나오고 누가 무서워합니까 그거를. 자, 아마 후속 보도가 나올 것 같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블랙리스트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6년을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그러니까 구형을 했는데요. 어제 김 전 실장은 최후 진술을 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남은 소망은 늙은 아내와 식물인간으로 4년간 병석에 누워있는 아들의 손을 다시 한번 잡는 거다 라면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틀린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종북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켰다. 그게 자신의 사명이었다. 뭐 이런 취지의 최후 진술을 했죠. 예, 그렇죠. 한치의 의심도 없고 애국심을 갖고 성실하게 직무 수행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요. 종북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게 본인의 사명이었고 다만 이게 빠졌죠. 누가 종북인지 감별은 내 마음대로 한다. 예, 이 문장이 빠진 거죠. 그리고 사실 자연인 아버지로서 이제 아들 얘기를 하면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거슬러 올라가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과거 정보기관과 함께 혹은 본인이 정보기관에 있을 시절 그렇죠. 시작됐던 가짜 이 간첩 사건 조작했던 사건들 그 사건으로 뭐 몇십 년 감옥에 간 인간도 망가지고 인생도 망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리고 그 일로 고통받았던 가족들 그 사람들이 울부짖을 때 눈길 한번 줬나요? 예. 저는 이분이 자연인으로서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예. 그, 자연인의 한 사람이 아니라 이때 역할을 봐야 된다고 합니다.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네,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선고 공판은 다음 해, 그러니까 1월 23일에 열립니다. 자, 관련 재판들 계속해서 뭐 지시를 달았을 뿐이라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최순실 씨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최순실 씨는요, 지금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데요. 계속해서 검찰 소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활비 상납과 관련해서 검찰이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광합수사를 당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서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윤석열이 이끄는 검찰 조사는 못 받겠다 이런 거죠. 예. 그렇죠. 윤석열 팀이 잘한다는 얘기죠. 예. 자, 최순실 씨 주장 더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세월호 참사 당시에 KBS에 전화를 걸어서 보도 내용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던 이정현 전 홍보수석, 그러니까 현재는 의원인데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와대 등이 보도 개입을 했다라는 건데요. 검찰의 판단입니다. 과거 2014년 4월 21일에 KBS에 전화해서요. 적극적으로 좀 도와달라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아예 녹음도 바꿔달라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됐다면서 지난해 세월호 특조위가 고발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검찰이 재판에 넘긴 겁니다. 이런 기준을 아주 강하게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잘한 거라고 보고요. 이 기소는. 그러니까 현 정부도 이렇게 아주 세기를 박아놓는 기소를 해야 이런 압력을 방송사에 못 넣을 것이고, 그리고 다음 정부도 마찬가지고, 홍보수석이 방송사나 혹은 기자들한테 자기 임무상 전화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뭘 빼달라, 뭘 넣어라, 뭘 교체해라, 이건 명백히 간섭하는 건데, 이런 정도가 되면, 이런 전화가 되면 받는 당사자도 이 사람 보낼 수 있다 내가. 당시 과거에 이정현 사례도 있지 않느냐. 아주 크게 처벌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한번 기준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걸쳐 6년 넘게 국가보훈처장 맡았던 박승춘 전 처장도 검찰 수사 받게 됐습니다.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친정부 관변단체들의 비리를 눈감아줬다라는 사실이요. 보훈처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뉴스타파 보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다시 연장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어제 구속 집행정지로 나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관련된 근거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구치소장의 구속 집행정지 건의는 매우 이례적이다라는 거고요. 또 호흡곤란의 원인이 과식과 수면제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과식과 수면제. 네, 그리고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의사가 김 회장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다라는 주장을 해서 풀려나오게 됐다라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사안은요,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몇 가지 있어서, 예, 오늘 자세히 다루려고 했는데, 기왕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으니, 예, 뉴스타파 기자분을 저희가 섭외해서 직접 취재 내용을 자세히 들어봐서 한 꼭지로 따로 다뤄볼까 합니다. 예, 뭐 하나의 반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알츠하이머형 치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이라는 것은 의료계의 흔한 표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구속 집행정지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에겐 신청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포함해서 저희가 따로 한 꼭지로 자세히. 그냥 제가 몇 마디 하고 말라고 그랬는데 어제 다룬다고 했더니 또 하나에서 해명 자료가 와서 그렇다면 아주 자세히 다뤄야겠다. 자,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최근에 비공개로 만나서 통합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라고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안 대표는 통합 반대파 반발을 감안해서 통합선언 후에는 이선 후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한 관계자의 멘트에 따르면 안 대표와 유 대표는 모두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통합에 대한 생각이 아주 강하고 이르면 이번 주에 통합선언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사건 중심으로 워낙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건은 누가 무슨 말을 했다 보도되기 때문에 사건 중심으로 봐서는 이제 전체 그림이 안 보이고, 왜 이러는 걸까 전체 그림의 관점에서 보자면 안철수 대표 중심이나 또는 유승민 대표 중심으로 봐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이건 보수 재편 정권을 다시 가져오기 위한 보수 재편이라는 큰 그림 하에서 봐야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는 사안이고, 안철수 대표는 이제 그 보수 재편이라고 하는 큰 구도의 퍼즐 조각 중 하나인 거죠. 예. 유승민, 안철수 양 대표 모두 그 보수 재편의 이후에 자신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때문에 각자 적극적인 거죠. 예. 지금 당장 뭐
몇 석이 이쪽으로 간다. 또는 단순한 산수로도 지금 있는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거라는 건 양쪽 모두 알거든요. 근데 그것도 상관없는 거죠. 그 숫자 노름이 아니라 보수 재편이라고 하는 큰 그림하에 봐야 되는 것이고 이 지점에서 안철수 대표는 사실은 진보 진영에서 자신의 기반이 너무 취약하다 하고 보수를 선택한 것으로 사실 복잡할 거 없는 계산이에요. 예, 국민의당은 오늘 오후 2시에 의원총회 열고 다시 한번 통합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보수 재편이라는 큰 그림을 얘기하니까 다시 또 생각나는 게 연결해서 어제 이제 그 중국의 혼밥 프레임에 대해서 보수 매체들이 대단히 악의적으로 짰다 프레임을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 프레임을 비판하는 미디어가 없어서 제가 얘기를 다시 반복하는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는 무능하다, 초라하다, 혼자 밥 먹는다 이런 이미지 만들려고 한 거죠. 당연히. 그런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올해 내내 이제 보수 매체가 이제 이번 정부 출범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피로감이 곧 온다. 연말이면 지지율이 떨어진다. 예. 근데 연말이에요 이제. 그렇죠. 안 떨어져요. 떨어지기는커녕 대통령 순방이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 때도 사실 국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외국만 갔다 하면 지지율이 올라가요. 항상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대통령 순방들이. 왜냐하면 멀리 떨어져서 현안과 떨어져서 좋은 화면들 나오고 좋은 소리들 주로 나오니까요.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랬고 다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떨어지기는커녕 마지막에 중국 방문으로 올라가게 생긴 겁니다.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서 실제로 사드 경제 보복 문제를 풀기라도 하면 그게 제대로 보도되면 얼마나 지지율이 올라가겠어요. 그 뻔한 상황에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걸 거꾸로 막았어야 하는 겁니다. 예. 올해가 지지율이 떨어지는 채로 끝나야 왜 내년에 지방선거거든요. 바로 지방선거. 지금 이 바른정당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의 바른정당이 합치려고 하는 것도 지방선거 이후에 정계 개편, 보수 재편의 연결선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 홀대론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생각해 보시면 대통령 순방을 주류 미디어가 이렇게까지 대대적으로 공격한 사례는 없어요. 그건 진보 보수를 떠나서. 보통 대통령이 해외 나갈 때는 대충 좋게 말해주거든요. 이번에는 가기 전부터 사실은 철저하게 프레임을 준비했다. 예. 그 중에 이제 혼밥 같은 게 걸린 거죠. 예. 그런 게 굉장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프레임인 거죠. 예.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2부가 게스트가 두 분이 있기 때문에 제목 하나 정도 읽고, 제목 하나 정도 안 읽으면 아쉽잖아요. 네,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네. 해킹을 당해서 파산당할 위기라고 합니다. 아, 비트코인이요? 예. 비트코인 관련도 내일 한 번 더 다루고 전문가도 따라만 보시는 것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저도. 자, 한미연합훈련 때 한미연합훈련을 평창올림픽 뒤로 미루자.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미국에 자세네요. 제안했다라고 예. 밝혔습니다. 미국 쪽도 연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요. 미국 MBC 방송 인터뷰에서 밝힌 바입니다. 이게 성공하면 또 한 번 이제 소위 미들 파워로 전환하고 있다. 한국이 강대국 사이에서 이런 최근에 외신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강대국들 사이에서 중간자적 역할, 중간자적 외교의 가능성을 엿본다. 이런 외신의 보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보도가 안 됐지만. 그러면서 미들파워라고 불렀는데 성공한다면 미들파워로 다시 입지를 자랑할 수 있게 되겠죠.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겁니다. 어느 날 주어진 영달의 기회를 마다하지 않았고 그 기회가 부여한 임무를 따랐을 뿐이었던 거죠. 사실 대부분의 친일파도 그랬을 겁니다. 친일파 이래로 이런 부역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우리 사회는 마땅한 증거를 마련해두지 못했습니다. 너도 그때 그 자리 가봐라. 어쩔 수 없다. 미래를 봐야 한다. 죄가 문제지 사람이 문제냐. 그렇게 넘어갔죠. PD 수첩을 보며
공영방송을 통째로 와해시킨 게 저렇게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만은 물렁해지면 안 되겠다. 단호해야 한다.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이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요즘 아주 자주 등장해요. 네, 어제 우병우 전 수석도 그렇게 진술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재만 안봉근 또 마찬가지죠. 네, 어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거기 나와서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떠밀었습니다. 판결문에도 등장해요. 이영선 행정관 때도 그렇죠.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피의자들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 사법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시를 따랐을 뿐이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선거에 개입한 국정원의 국방부 또는 뭐 특정 재벌에게 특혜를 주거나 정권의 비판적인 세력을 조직적으로 탄압한 청와대 다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이게 아이 희만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이라는 예. 유명한 사례죠. 예. 알고 봤더니 주변에 좋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네, 악의 평범성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이만 재판 취재한 철학자가 그런 보고서를 냈어요. 악의 평범성이라고. 이 PD수 보면서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방송 장악에 이제 협조를 했고 그리고 출세를 했는데 거기 보면 PD 수첩을 하던 그 출신도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는. 그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전 정권 때 핍박을 받아서 그런 게 복수를 한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 내가 당했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기회가 왔고 그리고 그 자리가 준 임무를 열심히 한 겁니다. 예.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지시를 따른 결과가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12일 MBC PD수첩이 MBC 몰락 7년의 기록을 방영했습니다. 공영방송사 하나가 어떻게 통째로 정권에 장악되어 갔는지 짚어가는 방송을 보며 그 과정을 조력하고 지방 MBC 사장으로 영전한 보도국의 전 간부들의 특히 눈이 갔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카메라를 피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항변하는 그런 이념적 확신범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학살의 총책임자였던 힘너의 부하장교로 악명이 높았던 나치 아이 희만 체포 당시 사람들은 놀랐죠. 실제 그가 너무 평범하고 심지어 가정적인 사람이어서. 재판 과정에서 아이 희만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월급 받으면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거라고 진술했습니다. 자신은 지시에 따랐고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을 뿐이다 라는 거죠. 국정원의 주도하에 군사작전처럼 진행됐던 MBC 장악 과정에 기여했던 그들도 무슨 특별한 악당이 아니라 평범한 직장인, 생활인 이런 감청 장비들이 있겠죠. 그거를 자기들을 조사하는 TF를 상대로 활용해서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확보했다고 하는 문건이 나온 겁니다. SBS에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특종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 사령부 수사가 요즘 잘 안 되거든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냐, 있었다 뭐 이런. 그리고 이 자체 보고 때는 기무사 문제 없다. 장관까지 속였다라는 건데요. 보고서에는 기무사가 이명박 정부 초기 사이버 대응을 한 건 맞지만 청와대의 북의 남남 갈등 조장 정황들이 있어서 이것을 보고하는 수준이었다라고 둘러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청와대하고 장관 정도만 바뀐 게 맞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지만. 그리고 대선 기간에는 댓글 활동이 없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이버사가. 이게 대선 기간에 댓글 활동하라고 만들어진 곳이에요. 대선 기간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는데 정반대로 보고하는 거죠.
네, 이런 문건들도 삭제했었는데요. 다 포렌식으로 복구가 돼서 겨우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거 어설프게 삭제했을까요? 네, 급했나 봅니다. 자, SBS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독이고 이거거든요. 아이만 사형됐어요. 네, 한나 아렌트 굉장히 통찰이 돋보이는 지점인데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역사죠. 이 변명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받아주는데 그만 받아줄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을. 지난주 피디수 한번 볼만합니다. 네. 네, 그런데 아직도 지역 MBC는 파업 중이라고 하고요. 또 KBS도 여전히 파업 중인 상황도 있습니다. 자, 하도 최근에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어제 SBS가 저녁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국군 기무사령부가 수사를 방해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현재 군 기무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부대를 운영했다라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군 기무사가 자신들을 조사하는 국방부 조사 TF를 감청했다라고 합니다. 관련된 문건이 나온 건데요. 기무사 요원이 감청을 해서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알고 상부에 보고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단어를 사용됐는데 한마디로 범인들이 형사를 도청한 겁니다. 그렇죠. 범인들이 형사를 도청한 것이고, 이게 이제 국정원 댓글부대, 그리고 사이버사령부 댓글부대만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 사이버사령부 댓글부대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는 기무사의 스파르트라고 하는 댓글부대가 있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무사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더니, 기무사에는 당연히